이틀 전, 나는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 잉크가 번진 자리에 박힌 이름은 김민서,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서명은 마치 삶의 마지막 한 조각을 잘라내는 듯한 비장함과 함께 찍혔다. 내 눈앞에 놓인 것은 흔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자신의 미래를, 아니 어쩌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무표정함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내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동작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내게 던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무력한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내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공허함과 묘하게 겹쳐졌다. 나는 이 계약을 통해 그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망이 내게로 옮겨오는 것 같은 기묘한 착각에 빠졌다. 이것은 내가 그녀를 산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내게 팔려온 것인가? 어느 쪽이든. 우리의 시작은 비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은 이재한. 나이 45.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CEO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부른다. 화려한 타이틀과 수천억 원대의 자산. 그리고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나를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내 이름 앞에는 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업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끈 인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두꺼운 갑옷처럼 내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처럼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 삶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7년 전 이혼한 아내와는 이제 연락조차 드물었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은 명절에 형식적인 안부 문자만을 보낼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게 더 이상 따뜻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지난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아픈 단어였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그 결과로 나만을 위한 성공을 얻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일상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개인 트레이너와의 운동, 8시 간단한 아침 식사, 9시 출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검토,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에 놓인 거대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소파는 편안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침묵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수십억 원짜리 그림과 예술품으로 장식된 집은 나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매일 밤 나는 그 감옥의 간수이자 유일한 수감자였다. 친구 사업 파트너들은 많았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내 지위와 부를 보고 다가왔고 나 역시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계약처럼 느껴졌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끔씩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곤 했다.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나는 왜 이토록 공허한가? 그 공허함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 넣으려 해도 끝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건 인간의 온기, 혹은 진정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비서가 낡은 서류 한 장과 함께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단정했지만 초췌했고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제안했다. 한 달에 1,000만 원, 1년 동안 내게 종속되는 대가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려는 사람들. 나는 그런 저속한 거래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떨리는 손과 애써 감추려는 눈물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절박함의 깊이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잠깐만요. 나는 그녀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희미한 희망으로 반짝였고 나는 그 눈빛에서 내가 찾던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삶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자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책임감이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비록 시작은 거래였지만 나는 이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돕는 것을 넘어 어쩌면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내 앞에 다시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를. 그것은 그녀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내 삶은 오랫동안 침묵의 연속이었다. 그 침묵은 고요하고 깨끗했지만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함 대신 낯선 도시의 풍경을 비출 뿐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내 아침을 깨우는 것은 알람 소리뿐이었고 커피를 내리는 기계음과 빵 굽는 냄새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7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내게는 너무나 넓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볼 때면 가끔 내가 유령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비즈니스에 철저했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감정을 배제한 의사결정은 나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회사의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섞인 존경이었다. 내 말 한마디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차갑고 완벽한 가면을 써야만 했다. 가장 아픈 관계는 아들과의 관계였다. 이혼 후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처음에는 매달 전화하고 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횟수는 줄어들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안부 문자만이 오갈 뿐이다. 아들은 나를 훌륭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가 사랑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늘 혼자였다. 회의를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있거나 혼자 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다. 직원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내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고 그들의 따뜻한 관계는 내가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했다. 와, 부럽다.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종종 내 삶을 거대한 빌딩에 비유하곤 했다. 외관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는 그 빌딩의 주인인 나는 가장 높은 층에서 아무것도 없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뉘었다. 거실의 커다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 불빛들 중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 나의 이야기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공허해서 아무에게도 들려줄 수 없었다. 그때 문득 내 손에 들린 낡은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김민서. 그녀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는 그녀의 절박함과 동시에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나는 그녀가 나게 가져올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그 혼란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내 완벽하고 정돈된 삶에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 돌멩이가 일으킬 파장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나는 그 작은 파장이라도 좋으니 이 지독한 침묵을 깨주기를 바랐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이사를 준비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약하지만 따뜻한 설렘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공허한 감옥 속에서 홀로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는 비를 맞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사무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앉아 낡은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다. 빗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초췌한 얼굴에 섞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흔한 불쌍함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절박함이 그녀의 눈빛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그것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고독한 투사 같았다. 이게 뭔가요? 나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가득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서류를 꺼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계약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몸을 팔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1년 동안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삶에서 이런 종류의 제안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성공한 남자에게 이런 유혹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은 퇴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런 제안들을 늘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거절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런 종류의 욕망이 없었다. 오직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제 동생이 심장이 안 좋습니다. 희귀병이라서 수술비가 많이 듭니다.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수 없어서 저 혼자 어떻게든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숨죽여 흐느끼는 것을 들었다.
그제야 그녀가 왜 이토록 절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무력감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내 눈앞에 그녀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수십 년간 외면했던 그 따뜻함과 책임감. 나는 그녀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저속한 거래였지만 그 이면에는 순수한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희생을 이용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그녀의 절박함은 내 안의 공허함을 강하게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어쩌면 그녀의 영혼을 사고 싶었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과는 전혀 다른 소유하고 싶은 욕구였다. 그녀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구. 내 삶의 한 조각의 온기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류를 가져왔다. 그녀는 움찔하며 나를 보았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좋습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제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우선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나는 그녀가 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대신 다른 계약을 합시다. 나는 비서에게 깨끗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은 오늘부터 내 개인 비서로 일합니다. 둘째, 당신의 월급은 동생 수술비와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당신은 이 계약 기간 동안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경계로 가득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저에게 원하는 건 몸이 아니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피식 웃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는 것은 당신의 몸값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일 뿐이죠.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내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펜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났을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뜨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샀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팔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하루, 예측 가능한 미래. 그래서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작은 짐꾸러미를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내 세상에 던져진 이질적인 조각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들어서기 전까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 수줍음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은 마치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낯선 둥지에 들어온 것 같았다. 첫날 밤 나는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켜져 있는 방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내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 혼자만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거대한 공간에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방을 의식했고 그녀가 내뿜는 조용한 존재감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았다. 식탁 위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토스트 2조각과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접시 옆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사장님, 아침 식사 드세요. 단정하게 쓰인 글씨체였다. 나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동을 느꼈다. 내 삶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준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나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소중하게 들고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그날의 토스트는 내가 먹어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의 개인 비서였지만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잡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저 내 일정 관리,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일들을 맡겼다. 그녀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그녀의 손을 거친 서류들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탄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작은 행동들이었다. 내가 늦은 밤까지 서재에 있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차는 향기롭고 따뜻했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배려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서 어떤 계산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같았다. 나 역시 그녀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몰래 찾아가 담당 의사를 만났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회복도 빠르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나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돕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부엌에서는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부엌을 좀 썼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무슨 요리합니까? 그냥 된장찌개요. 제가 먹으려고요. 그녀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다가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집에는 늘 먹을 것이 없었다. 그녀가 장을 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말했다. 제 것도 좀 끓여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짜지 않고 담백했다. 나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편안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가족이라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던 단어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 오랜만에 나는 숙면을 취했다. 더 이상 외로움과 공허함이 나를 덮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나를 감싸는 따뜻한 이불 같았다. 나는 그녀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석이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고 나는 그 온기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이슬비처럼. 처음에는 그저 습기만 남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적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비서라기보다는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동생이 있는 병원 소식을 매일매일 체크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조용한 배려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가 늦은 밤까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그녀는 그저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내 인기척에 놀라 움찔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내일 수술이라서요.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내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잘 될 겁니다. 사장님,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절제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두려움은 너무나 깊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의 천이 내게로 전해져 왔고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화목했다. 하지만 동생의 병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족들은 지쳐갔고 서로에게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병든 동생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그녀를 방치했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녀의 삶은 나의 삶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았다. 나 역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도착한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서 내 삶의 거울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공허함과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감은 조금은 가라앉은 듯했다. 사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그녀를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내 안에 굳어있던 감정들을 깨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잃었고 나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절박함 속에서 나는 내 삶의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돕고 싶었고, 어쩌면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발전해 갔다. 그녀의 눈물은 내 삶에 잊었던 온기를 가져왔다. 우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잡한 경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비록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순수한 관점에서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의 단순한 조언은 때로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 컨설팅보다 더 명쾌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를 배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털어놓았다. 이혼과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들이 저를 멀리하는 이유를 압니다. 제가 그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사람으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성공만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를 빼주는 듯했다. 사장님, 그녀는 나를 불렀다. 아드님도 사장님을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는 나를 깊이 울렸다. 나는 그녀의 위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상처받은 한 인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도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 당신이 왔을 때 나는 당신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은 내게 빛과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구원해준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을 되찾고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따뜻한 진심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저도 사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사장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재한 씨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민서 씨라고 불렀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공간 속의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10년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분명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통해 얻은 행복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낼 만큼 소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차분하고도 깊게 무르익어갔다. 나는 민서 씨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에 감사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이 평화로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평화는 결국 폭풍전야에 불과했다. 사건은 내가 출근한 어느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메일이 회사 전체 직원에게 퍼졌다.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장님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민서 씨와의 계약 관계와 그녀가 내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메일은 우리를 돈으로 맺어진 부적절한 관계, 젊은 여성을 소유한 중년 남성의 타락한 욕망으로 묘사했다. 내 이혼과 아들과의 멀어진 관계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어. 그 내용은 더욱 자극적으로 보였다. 나는 메일을 읽고 나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모든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곧바로 비서팀을 소집해 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 대신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토록 쌓아 올린 명성과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민서 씨였다. 그녀가 이 소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순수하고 여린 사람인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민서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세호 씨, 내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 읽으셨군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 때문에. 아니요, 민서 씨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어요. 몸 팔아먹은 여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이었다. 아들은 내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서 씨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망치고 있는 여자야.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아들의 거친 말에 민서 씨는 얼어붙었다. 나는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해다. 그만해. 오해는 무슨 오해 다 봤어요. 그 매일 아버지. 이 여자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연락도 안 하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 엄마 버리고. 결국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실망이에요. 정말 아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에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타락한 아버지로 비춰지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해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딜 가려고 합니까? 나가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내게서 손을 빼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야 사장님과 아드님 관계도 좋아지실 겁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아들을 남겨두고 갈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아들의 눈은 이미 나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아들 대훈이를 거실에 남겨두고 민서 씨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겨우 찾은 행복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던 나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혼자 여기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사장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사장님과 아드님 관계를 망쳤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요. 민서 씨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토록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눈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있으면 사장님과 아드님은 더 멀어질 거예요. 저 그냥 여기서 그만둘게요.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희생적인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나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잘 들어요. 민서 씨,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을 공허함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가 지킵니다. 우리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들이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고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 앞에 섰다. 대훈아,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줬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민서 씨는 내게 가족과 같다. 너희에게서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찾게 해준 사람이다.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민서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민서 씨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 여자를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네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톨이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민서 씨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아들을 잡지 않았다. 아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강요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민서 씨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그녀의 존재가 내게는 아들만큼이나 소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사의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민서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민서 씨는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김민서 씨의 동생을 저의 양녀로 입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서 씨에게는 앞으로 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편견과 비난에 맞서 이 관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기자회견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민서 씨와 아들의 마음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아들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방금 있었던 나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옆에 앉았다. 아들은 나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만 응시했다. 대훈아. 내 목소리를 듣자 아들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서 씨 동생을 입양하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혼란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고 싶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대훈아,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성공만을 좇느라 너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민서 씨는 내게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이다. 나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내가 놓쳤던 모든 것들을 그녀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아니다. 네가 오해하는 것은 당연했다. 다 내 잘못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면했던 부자간의 온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는 아들을 용서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민서 씨는 나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수없이 말해 주었지만 그녀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이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민서 씨의 동생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나였다. 미나는 나를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민서 씨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나는 미나를 위해 최고급 병실과 의료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미나의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내가 그녀의 오빠처럼 느껴진다며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민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미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 속도도 빨랐다. 민서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롭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변화는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다.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와서 민서 씨와 미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서 씨의 따뜻한 마음과 미나의 밝은 웃음소리는 아들의 마음을 점차 녹였다. 아들은 민서 씨와 농담을 주고받았고 미나와도 친남매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유유히 흘렀다. 나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우리에게서 조금씩 시선을 거두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우리를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우리를 응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 혼자 운동을 하거나 텅 빈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민서 씨와 미나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 씨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었고 미나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내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민서는 더 이상 초췌하고 불안한 눈빛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그녀가 내게 가져온 삶의 변화에 감사했다. 나는 사업에서도 예전과 달리 큰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직원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밝고 활기차게 변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민서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따뜻하고 충만한 침묵이었다. 문득 나는 민서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한 씨, 나는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내 고백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도 제한 씨 덕분에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걷고 있을 때 제한 씨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한 씨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구원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석이었다. 그녀는 나의 삶을 빛으로 채워주었고 나는 그녀의 삶을 평화로 채워주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민서 씨와 미나의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